자, 61번. 61번 제목, 문제는 이 제목을 기억해 주십시오. 되게 실무적으로 중요하고 최근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이 실무상 되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목적물이 경매 절차를 통해 어떤 경우요?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된 경우 유치권의 소멸 여부. 유치권인데 어떤 경우?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답은 이거예요. 이 지문이 암기사항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언제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이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경매 신청을 하고 그게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신청서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요. 그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 낙찰자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유치권자에게 명도를 청구하게 되면 그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배경은 뭐다? 경매 절차의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험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여기는 후죠. 후에 유치권 취득한 사람은 유치권을 가지고 낙찰자, 즉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설사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되긴 이후에 유치권 취득한 사람은 대항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취득한 사람은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 해석상. 근데 쟁점은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한 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그 앞에 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기 또는 체납 처분 압류 등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경우에도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닐까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이후에 유치권 취득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경매 절차의 법적 안정성이에요. 경매 진행되는 진행 중인 경매 절차예요. 경매 절차 진행돼 갑자기 저 유치권 취득했는데요. 나타나면 그 목적물이 경매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경매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나 체납처분 압류 등기는 향후에 경매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겁니까?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100% 경매 절차가 넘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러한 상태에서는 이 경매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설사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유치권 취득했고 유치권 취득하기 전에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요게 되게 핵심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우리가 뵀던 인수주의 기억나시죠? 저당권 모두 소멸한다. 용의물권은 저당권이나 비교해서 마지막에 유치권은 대항할 수 없다. 그 문구가 있는데 이런 제한 규정이 없어요. 이건 해석에 의해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뭐가 구분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는 다르죠.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은 용의물권이에요. 용의물권을 인정할지 여부예요. 그러니까 물권자와 다른 어떤 권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고, 요건 뭐다? 경매 절차의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요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목적물이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된 경우에 유치권 소멸 여부, 이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언제요?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된 경우. 유치권 소멸 여부는 무슨이다? 유치권자가 낙찰자에게 그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부다.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있죠. 등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유치권이 이때 있었다는데 유치권 취득이 이때 있어야 돼요. 그럼 유치권 취득은 요건이 뭐죠? 크게 점유에 관한 요건과 채권에 관한 요건이 있고요.
점유는 불법 점유만 아니면 돼요. 점유를 하고 있으면 되고 불법 점유만 아니면 됩니다. 채권은요. 채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게 쟁점이에요. 따라 시험은 이거 관련되면 이행기가 도래했냐 안 했냐 그걸 말합니다. 채권이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배제 특약이 가능하잖아요. 유치권 포기 특약이 없어야겠죠. 유치권 취득의 요건. 따라서 이 이후에 이때 취득을 해야만이 나중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유치권을 이 시점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후에 이 시점에 취득을 했다면 이 유치권자는 누구한테? 낙찰자에게 대항을 못한다.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걸 보겠습니다.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경매 신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자, 경매 신청에 따라 압류의 효력 발생. 제가 뭐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압류 효력으로 기억하시다. 말씀드렸죠. 그걸 의미합니다. 압류 효력은 뭐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 이전. 그때 가서야 이 시점에 유치권이 발생합니다. 이미 채권은 있어요. 채권은 이게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인데 채권은 이때 있었어요. 그런데 점유 요건은 이때 갖췄어요. 그러면 언제 유치권 발생하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소멸된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피의담보 채권의 변제에 도래한 경우도, 이 경우에 유치권의 발생 요건은 뭐다? 요건은 채권에 가있으면 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권 배제는 특이하게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야 채권은 존재는 했었는데 아직 채권과 점유가 이때 있었어요. 근데 이 채권은 존재는 하지만 뭐가 있었다? 이행기가 아니었어요. 그럼 아직 유치권 취득을 못한 거예요. 그럼 언제 취득해요? 이 시점. 이행기가 된 이 시점에 취득을 한 건데 보니까 이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거므로 대항력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디귿과 리을은 이 단서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했고, 설사 이 유치권 취득 이전에 저당권이나 아니면 가압류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그걸 묻는 겁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 취득했어요.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설사 의뢰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했다 하더라도 유치권의 행사는 영향이 없다. 또한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어요. 설사 그 앞에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는 영향이 없다. 정말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62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36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은 원본, 저당권이 있으면 담보하는 거잖아요. 피담보 채권. 그럼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원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위약금, 손해배상과 관련된 거고요. 채무 불이행은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이게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선변제 효력의 범위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이게 특징이 있죠.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제한이 없으면 저당권자가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저당권 목적물의 그 시가에 상응할 때까지. 그럼 다른 이해관계인이 후순위 저당권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만 근저당권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원본, 위약금, 실행비용 다 있죠? 그 다음에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물 시상금. 근데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근데 저당권은 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 손해배상금이 채무불이행, 이 원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담보하지만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담보하지 않는다. 자, 기억을 해주십시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 원본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금은 담보하지만 피담보채권이 있을 건 대부분 금전채권일 겁니다. 그 금전채권 채무불이행은 담보하지만 저당으로 제공한 부동산에 문제가 있어서
교환가치 파악, 그러니까 이거 얘기입니다. 교환가치는 제대로 됐다는 전제에서 100을 파악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하자가 있어요. 그럼 90이라는 거예요. 그럼 10만큼의 교환가치 파악의 차이가 있으니까 손해배상.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냥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63번. 이제 공동금저당입니다. 자, 미리 좀 판서를 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그럼 갑은 채권자예요. 을 소유의 X토지와 Y토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2개, 그러면 공동이에요. 공동으로 지금 저당하는 건데, 근데 채권채굴 표현이 있다. 그 얘기는 뭐죠? 공동 근저당이라는 거죠. 아직 채권이 확정된 거 장래 채권이 확정된 걸 증거해서 어디까지 우선 변제 범위의 효력을 정한 거죠. 우선 변제 효력이 미치는 그 채권액만 정해놓은 겁니다. 아직 채권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채권 채권이니까 공동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공동 근저당 1억 2천만 원은 1순위 공동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누가요? 갑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을 소유의 X토지와 Y토지가 있고요. 갑에게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가 일었다? 그 후 갑은 병이 신청한, 누가 신청했다? 갑이 아닌 병이 신청, 제3자가 신청한 거예요. 그럼 쟁점이 떠올라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면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가 주요한 우리가 시험 공부했어요. 본인이 신청을 했으면, 그 근저당권자가 신청을 했으면 신청한 시점이 확정되지만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청하면 언제 한다? 매각대금을 납부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쟁점 1. 자, X토지에 대해서 갑의 X토지에 대해서 지금 경매 절차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돼야 돼요. 그럼 언제 확정된다? 갑 스스로가 아닌 제3자가 했기 때문에 언제 확정된다? 매각대금을 납부하는데, 공동 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대여 제3자가 병이 있잖아요.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소극적으로 참가 우선 배당인 건 해당 부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시간이 언제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예요. 근데 기존에 배웠을 때는 공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쟁점이 뭐가 떠오르면 이 상태에 있을 때 지금 X토지에 대해서 지금 경매 절차 진행돼요. 그러면 이 갑의 피담보채권은 언제? 매각대금 납부한 때 시점에 이제 확정이 돼요. 그 시점을 기준해서 우선 변제 효력 범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Y토지에 대한 갑의 피담보채권은 그때 확정이 되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경매 절차가 지금 Y토지는 진행이 안 되는데 이게 실행이 되면 공동 근저당이니까, 공동이니까 Y토지도 X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납부한 시점에 확정될 것이 아닐까? 그게 의문점으로 제기됐어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Y토지에서는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된다. 그겁니다. 그겁니다. 같은 시기에 나머지 목적 부동산 Y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가 확정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게 되면 X토지에 대한 갑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는 언제다? 갑이 아닌 제3자 신청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한 데다. 이건 배웠습니다. 그러면 Y토지에 대해서도 아직 Y토지에서는 경매 절차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X토지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Y토지에 대해서도 경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Y토지에 대해서도 그때 지금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냐? 그건 아니다는 거.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알아두십시오. 다음. 자, 그게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 근데 이거는 이제 지문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담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먼저 이걸 했어요. X토지를 해서 갑이 병이 신청 X토지, 이게 지금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고 이 토지가 경매가 진행됐어요. 경매가 진행됐고 얼마를 받았어요? 갑이 8천만 원을 받았어요. 자, 이 상태입니다. 8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후 정의 Y토지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진행했어요. 갑이 8천만 원을 변제받은 이후에 Y토지에 대해서도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된 겁니다. Y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쟁점이 이겁니다. Y토지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면
Y 토지에 대해서 갑이 이 채권 제거의 뭐죠? 우선 변제 효력의 범위예요. Y 토지에 대해서 갑이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변제 효력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일단 공동 근저당으로 제정된 X 토지, Y 토지 공동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그 중에 먼저 하나가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배당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Y 토지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됐을 때 갑이 이 Y 토지한 경매 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변제 효력의 범위가 어디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공동 근저당이기 때문에 애초에 최초에 채권 최고액이 얼마였어요? 1억 2천만 원. 이 1억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효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 채권 최고는 1억 2천만 원이지만 얼마를 변제받았어요? 8천만 원 변제했잖아요. 즉 최초의 채권 최고에서 갑이 다른 목적물에서 배당받은 즉 8천만 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효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 근저당의 채권 체계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는 게 쟁점이에요. 공동 근저당 의미는 각 토지별로 X 토지별로 1억 2천만 원, Y 토지별로 1억 2천만 원을 의미하는 거지. 아니면 X 토지와 Y 토지를 합쳐서 1억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효력을 하는지가 쟁점이 된 거였습니다. 만약에 각각의 토지별로 X 토지 1억 2천만 원, Y 토지 1억 2천만 원에서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싶으면 설사 이 사건처럼 X 토지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고 8천만 원이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Y 토지에 대해서는 역시 1억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각각이 아니라 X 토지와 Y 토지를 합쳐서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효력이 있으면 이 사건처럼 8천만 원을 받았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즉 1억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공동 근저당에서 채권 최고액은 각 목적 부동산마다 X 토지마다 Y 토지마다 정해진 최고액까지 별개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토지물의 1억 2천만 원이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는 표현이 이겁니다. 각 목적 부동산마다 정해진 최고액까지 별개로. 별개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비록 8천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Y 토지에 대해서 얼마까지? 1억 2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목적 부동산 전부로부터 X 토지, Y 토지 전부로부터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뭐가요? 공동 근저세 채권 제거의 의미는 별개가 아니라 이거 합산해서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를 하는 거다.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뭐냐?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8천만 원을 변제받았으면 채권 최고액에서 최초의 채권 최고에서 변제받은 만큼은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걸 묻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복잡해요. 그래서 제 사례를 볼게요. Y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Y 토지 했잖아요. X 토지 먼저 경했죠.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변제의 범위가 어디냐면 돼요. 최초의 채권 최고이냐 여전히 1억 2천만 원이냐 아니면 최초 최고액 1억 2천만 원에서 이미 갑이 받은 우선 변제를 범위에서 받은 8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즉 4천만 원인지. 대법원 판례가 어떤 입장이다? 후자 입장. 즉 최초의 채권 최고에서 갑이 우선 변제받은 8천만 원 뺀 얼마죠? 4천만 원. 이 4천만 원의 범위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매 절차 Y토지에서 우선 변제 효력 범위는 4천만 원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채권을 나죠. 갑이 이 Y토지에 대해서 경매 절차 진행했을 때 그 신고한 채권 최고액, 실제 채권액이 얼마인지 봐야겠죠? 보니까 갑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여 이자들을 포함해서 경매 신청 단시는 5천만 원이었고 매각 대금 완납 시는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쟁점 있죠. Y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는 언제냐? 똑같은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X토지가 진행이 될 때 확정이 안 된다고 했죠. 비록 X토지에 대했을 때는 확정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확정됐지만 더 나아가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Y토지와 관련해서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거 아니고 실제로 Y토지가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 이제 확정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한 겁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한 거라면 경매 신청이 되지만 본인이 한 제3자이기 때문에 매각대금 완납시가 채권액이죠. 그럼 그 채권액이 얼마예요? 5,500만 원이에요. 이 사람이 채권액 5,500만 원인데 우선 변제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4천만 원이에요. 따라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다? 이 금액까지죠. 4천만 원. 실제 채권액은 5,500만 원이지만 우선 변제 효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얼마다? 4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요게 나오는 쟁점인데 이 이후에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나왔더라도 이렇게 사례처럼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쟁점별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쟁점이 어떤 쟁점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패턴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 다시 안 나오냐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문 형태로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나오더라도 똑같이 이런 패턴을 맞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유의미한 출제이기 때문에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